지난 이야기. 1954년 베트민군과 프랑스군은 디엠비엠프를 결전의 장소로 선택한다. 프랑스 대규모 공수부대에 맞서 베트민군은 보급로를 개척하고 맨손으로 중포를 운반한다. 프랑스군이 전혀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베트민군은 포격으로 전투를 시작한다. 거센 베트민군의 공격으로 프랑스군의 진지는 차례대로 함락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데,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두고 펼쳐진 디엠비엠프 전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하노이의 자리를 잡고 있던 명성이 자자한 프랑스의 장군들, 그리고 이들의 눈을 피해 북부를 우리가 점령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 베트민군은 북부와 서부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는 대규모 병력을 파병을 해서 무려 비행장을 2개나 확보하고 견고한 진지를 구축을 했고요. 또 이에 맞서서 베트민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수송로를 연결하고 또 진지를 구축하고 굴을 파서 프랑스 코앞까지 다가섭니다. 결국 베트민의 공격은 압도적인 공세로 프랑스군을 괴멸시키기 직전까지 지금 왔거든요.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2차 공세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베트민군의 공세를 크게 보면 이제 2단계 공세 중에도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거점 요도상에서 보시면은 우측에서 중앙을 향해서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네. 저것이 이제 3월 30일 날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측 맨 하단에 있는, 중앙 우측 맨 하단에 있는 엘리안 거점 중에 1번 진지가 피탈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도미니크 진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미니크 진지의 1번과 2번, 6번 이 세 가지 진지가 동일 날짜인 3월 30일 날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그 3월 29일까지는 외곽 진지였지만은 이제 내곽 진지가 이제 서서히 소규모 진지부터 하나씩 야금야금 이제 함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날인 3월 31일이 되면은 그 맨 하단에 있는 이사벨 진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작은 비행장하고 같이 있는 이사벨 진지와 중앙에 있는 전체적인 거점 사이에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민군이 침투해서 중간에 차단 진지를 점령한 거죠. 그래서 전차를 동반한 병력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사벨 진지에서 병력을 보냈는데, 그 베트민군 차단 진지에서 막혀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1단계에서는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 위까지 연결된 방어 진지가 이제는 밑에 이사벨 진지와 주 진지가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 상태에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4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좌측으로 이제 공격 방향이 주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락되는 게 4월 1일 날 작은 맨 좌측의 하단에 보면 프랑수아즈라는 진지가 있습니다. 네. 저 진지가 태국족이 이제 프랑스에 입대해서 병력들로 구성된 부대가 점령한 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저기서 조금 심리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이제 확성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당신 타이족들은 굳이 프랑스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아시아인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며칠 야간에 걸쳐서 확성기를 통해서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타이족 병사들의 전투 의지가 상실이 됩니다. 먹혔네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와즈는 무혈로 타이족 병사들이 항복함으로써 무혈로 사실은 베트민군이 점령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그렇게 해도 프랑스군이 가만히 있어요? 당시에 지금 프랑스군의 구성을 보시면 굉장히 다민족 군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북아프리카에서 온 병사, 그 다음에 뭐 타이족 병사, 그 다음에 베트남 주민들 가운데 형성한 병사,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부대,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대에 사실은 심리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트민군이 프랑스군을 상대로, 외인 부대를 상대로도 심리전을 막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지스탕스 노래를 막 틀어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프랑스 외인 부대는 워낙 이제 훈련이 잘 돼 있고 심리적으로 잘 무장이 돼 있으니까 프랑스 병사들 가운데 심리전에 넘어간 병사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외인 부대인데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일부 병사들 가운데
심리적으로 이제 공황 상태가 발생해서 탈영을 하는데 그것을 프랑스 장교들은 적결 처형으로 하겠다. 사격해서 사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사관들이 말립니다. 저걸 사살해 버리면은 남아 있는 북아프리카 출신 병사들의 전투 의지도 와야 된다. 그래서 같은 편에 등에다가 총. 그렇습니다. 알제리나 모로코나 뭐 정말 많은 이 다른 그 민족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인 부대가 많은 프랑스군으로선 상당히 위축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압 장군도 그걸 노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 이제 프랑스와저 진지가 함락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위로 또 이제 진지들이 이제 함락되기 시작합니다. 네. 어떤 진지가 함락되냐면 N마리 진지의 밑에 부분에 보면은 4번 진지와 3번 진지가 네. 있습니다. 저 진지가 이제 4월 2일 날 되면 함락이 됩니다. 그다음에 4월 18일 함락이 되고 4월 22일 날 되면 제일 중요한 진지가 네. 함락이 되는데 어디냐면 저기 위게트 진지 1번 진지라고 있습니다. 비행장 바로 붙어 있는 네네. 위게트 1번 진지가 있는데 저 진지가 4월 22일 날 함락이 됩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비행장에 바로 붙어 있는 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행장조차도 낙하 병력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네. 주로 저 비행장에 이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저기를 베트민군이 점령함으로써 낙하하는 병력의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살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4월 23일 날 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역습 부대를 투입하는데 역습 역시 실패합니다. 프랑스가 저 진지를 빼앗기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저 1번 진지의 마지막 남은 게 슈발리에 대위라는 그 프랑스 장교가 있었고 병사들이 한 50명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수류탄이 한 3,000개 정도 됐다. 그 3,000개를 다 사용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내 사격을 요청합니다. 우리 죽어도 좋으니까 여기에 아군 포탄을 쏴달라. 우리 머리 위에 포를 쏘아라.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 사실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 있는 50명 슈발리에 대위 이하 50명 전부 전멸하고 22번 저기 휴게트 1번 진지 4월 22일 날 저것이 함락됨으로써 이제 활주로 자체가 차단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프랑스군이 궁지에 몰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 본진의 그 활주로까지 있는 저 중요 기지가 사실은 이파 공격이 얘기 말씀 들어보면 3, 4일 이내에 다 떨어져 나간 거니까 그만큼 베트민군의 공세가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프랑스 외인 부대도 마지막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도 버텨낸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프랑스가 결국 포기는 안 했죠. 계속해서 군이 투입은 되죠. 그죠. 예. 군이 계속 투입이 됐는데 문제는 점점 베트민군이 진지들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안전한 낙하 지점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전투와는 다르게 베트민군이 이 방공 포병을 동원을 해서 이 항공 세력에 프랑스군 항공 세력에다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낙하 부대가 떨어지기도 전에 비행기가 공격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베트민군 마지막 공세 가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3단계 공세가 5월 1일부터 이제 마지막 5월 7일까지 전개가 됩니다. 뭐 이때는 3단계 작전이 시작될 때는 이미 이제 방어지지가 굉장히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시에 4개 방면에서 동시에 공격을 실시하는데 그때 이제 작전 경과를 보면은 맨 우측에 있는 엘리앙이라는 거점이 있고 거기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진지가 있는데 저기에 4개의 진지가 동시에 차례를 차례적으로 떨어지면서 엘리앙 진지도 완전히 이제 베트민군이 함락이 됩니다. 저기서 이제 결정적인 전투가 아주 이루어지는 게 엘리앙 2번 진지. 저기서 워낙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베트민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교통로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 바로 턱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폭약을 자그마치 1톤을 그 밑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두죠. 그리고 5월 1일 날 공세를 딱 시작하면서 터뜨려버립니다. 5월 1일 날 야간에. 터뜨려버리니까 프랑스군의 방어진지 자체가 붕괴되는 거죠. 초토화됐겠어요. 저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 1톤의 폭탄이 터진 저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이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저렇게 파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러면서 엘리앙 2번 거점이 사실은 이제 상실이 되면서 실제로는 엘리앙 거점 전체가 이제 베트민군에 함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도에 보시면은 그 상단에 보면은 도미니크 진지가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도미니크 1번, 2번, 6번까지 함락이 됐고 그 밑에 3번, 4번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병력들이 네. 버티고 있었는데 저 부분도 5월 2일 날이 되면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진지도 이제 베트민군에 함락이 되는 거죠. 이제 동쪽에 프랑스군 진지 다 함락이 된 겁니다. 5월 2일, 3일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서쪽의 진지를 보면은 서쪽 진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함락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위게트라고 그 위에 있는 위게트 진지 4번, 5번이 있습니다. 저 위게트 진지 4번, 5번도 역시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 위게트 진지는 남아있는 부분이 비행장 쪽에 있는 2번, 3번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더 밑에 그 클라우딘 진지가 있는데 저기에도 5번 진지가 함락이 되면서 1번, 2번, 3번, 4번만 남아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쪽 지역의 프랑스 진지는 다 함락됐고 서쪽 지역의 위게트 진지는 2번과 3번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딘 진지는 5번이 함락되면서 1번, 2번, 3번, 4번만 남아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어 최종 항복 단계의 방어 진지는 거의 뭐 한 면적으로 보면 한 1 내지 2제곱미터 정도. 거의 뭐 다 소총 200~300m 거리 내에서 서로 교통 속에서 사격을 하고 수류탄 던지고 막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제 5월 7일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보시면 근데 베트민군은 그럼 저 거점들이 다 저렇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연합니다. 54년 3월 13일 공격할 때까지 2달 내지 석 달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계속 보고받으면서 교통업하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 진지를 어떻게 경멸할 것인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5월 7일 날 상황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지휘관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그 승리의 기회는 사라졌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5월 3일이 되면은 이제 프랑스 상급 사령부에서 가스트리 대령한테 철수 작전 명령을 하더랍니다. 알바트로스 작전이라고 명령을 하더라는데 가스트리 대령이 보기에는 사실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끝까지 남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바트로스 작전을 시행할 의지를 상실한 거죠. 그렇게 아니 뭐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라 육로로 퇴각한다는 건 불가능이죠. 프랑스군으로서는 지옥의 산파 그리고 베트민군으로서는 마지막 산파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예, 5월 7일 날 DMBF 전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DMBF 프랑스 사령부에서 프랑스 총사령부에게 무전을 합니다. 이제 전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시 휴전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전장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완전히 항복을 하고 진지를 넘겨주기 전에. 그래서 프랑스 사령부에서는 그럼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기들을 다 제거를 해라. 중화기를 파괴해라.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요. 17시 40분, 그러니까 한 40분 뒤에 이 프랑스군 진지 위에 이 베트민군의 이 붉은 기가 나부낍니다. 그러면서 전투는 종료가 돼요. 그래서 전투가 18시 30분 마지막 웨인 부대원이 무기를 내려놓는 시점으로서 56일에 긴 전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식상 항복이었지만 보통 이런 진지가 항복을 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흰색 백기를 올려요. 우리가 항복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백기가 올라온 게 아니라 이 베트민군의 붉은 기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프랑스군은 항복을 하는 그 순간에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백기를 올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항복을 한 게 아니야라는 그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주요 기지에서의 전투가 종료가 되는데 일부 고립돼 있던 프랑스 웨인 부대 그리고 남부 쪽에 이 고립됐던 이사벨에서는 항복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주 본부는 항복을 했지만 그들은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돼요. 사령관이 장군이 항복하라는데 그러니까요. 밑에서 아니 나 항복 안 해. 이거 돼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작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자기 부하들과 외인 부대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실제로 주진지는 한 저녁 6시가 되면 다 항복을 하는데 그 시점에 이제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진지를 이탈해서 이제 밀림 지역으로 라오스를 향해서 가는데 지압 장군이 그 대열을 저녁 8시에 따라잡습니다. 베트민군이. 그래서 저녁 8시에 베트민군이 그 대열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5월 7일 날 저녁 8시부터 5월 8일과 5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압 장군의 기록에 보면 약 한 2,000명이었다 그러는데 아마 2개 대대 병력이었으니까 약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병력들이 빠져나가다가 결국은 베트민군과 계속 교전이 있게 되고 실제로 밀림을 통과해서 나중에 그 프랑스군에 합류한 병력은 작게는 30명이라는 기록도 있고요. 뭐 많게는 한 150명 정도 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은 실제로 탈출에 성공한 병력은 뭐 10% 내지는 5%도 안 되는 거죠. 네. 전멸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무덤이 됐겠네요. 네. 베트남의 역사를 바꾼 DMBF 전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사적 검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형 전투력은 칼의 몸통이고 무형 전력은 칼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전력은 장비, 무기, 병력 이런 숫자 개념이죠. 그것이 결국은 칼의 몸통인 거죠. 그다음에 무형 전력은 우리의 어떤 전투 의지라든가 싸우는 방법에 숙달된 어떤 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 전력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칼날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전력이 필요 조건이라면은 이제 그 무형 전력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DMBF 전투를 바라볼 때 너무나 그 정신력 또 전투 의지 이런 측면만 보기보다는 좀 더 균형적인 측면에서 유형 전력과 유형 전투력과 무형 전투력이 결합이 됐을 때 이런 큰 전투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DMBF 전투를 통해서 베트남 국민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이 정말 큰 성과를 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전쟁사와 이게 이야기들을 들어왔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전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전투여서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